I got the cash in the bags. 살려주세요! 한 여학생의 비명이 들리고 그 여학생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여러 단서들.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일본 하치노에시. 인구 약 22만 명이 살고 있는 하치노에시는 아오모리현 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일본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 하치노에항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미야코 와카나. 당시 나이 14살, 1979년에 태어났습니다. 하치노에시에 있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야코는 발레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미야코의 집은 1층 단독주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미야코의 가족은 모두 5명으로 아버지 47세, 회사원으로 출장이 잦아 집을 자주 비웁니다. 어머니 46세,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큰오빠 21세, 평일에는 다른 도시로 나가 일을 합니다. 작은오빠 16세,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막내 미야코 14세,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큰오빠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다 보니 집에는 보통 어머니, 작은오빠, 미야코 이렇게 세 사람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야코는 일주일 중 수요일이 가장 바쁩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육상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고 발레 레슨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미야코.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1993년 10월 27일 수요일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시. 햇살이 화창한 10월의 아침입니다. 아침 7시 25분. 미야코는 집을 나와 학교에 갑니다. 뒤이어 어머니와 작은 오빠 역시 집을 나서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25분. 수업이 끝납니다. 청소 당번인 미야코는 친구들과 교실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합니다. 오후 3시 30분. 미야코는 친구 2명과 함께 강가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육상 동아리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45분. 육상 연습이 끝난 미야코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미야코의 친구들은 배가 고프니 매일 가는 단골 슈퍼에 들러 뭐 좀 먹고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야코는 6시까지 집에 꼭 가야 한다며 그냥 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평소답지 않게 행동하는 미야코를 보며 친구들은 좀 의아했습니다. 오후 5시 53분. 미야코와 친구들은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잠시 지도를 보면 여기에 미야코가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약 1km 떨어진 이곳에 하치노에시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약 700m 떨어진 여기가 미야코의 집입니다. 미야코의 친구들은 JR을 타고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미야코는 친구들과 역 앞에서 헤어져 혼자 집으로 걸어갑니다.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그녀는 딸 미야코가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집 현관 유리가 깨져 있고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급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집 안에는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자국들을 따라가 보니 침실 바닥에 딸 미야코가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듯 했습니다. 미야코의 어머니는 도와주세요! 소리칩니다. 오후 6시 25분. 미야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후 6시 38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러나 미야코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 미야코의 입과 양손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여러 개의 상흔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흉기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미야코는 학교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하의는 벗겨진 채 미야코의 몸은 방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몹쓸 짓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부엌 천장에 있던 과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미야코는 오후 6시쯤 집으로 돌아왔으며 어머니가 미야코를 발견한 시간은 6시 23분경으로 경찰은 미야코의 사망 시간을 오후 6시부터 6시 23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야코의 집 평면도입니다. 미야코의 집은 작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여기가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따라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미야코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복도에서 신발 자국을 몇 개 발견하는데 가족들 발 사이즈와 모두 달라 경찰은 용의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부엌, 왼쪽에는 미야코의 작은 오빠방이 있습니다. 부엌과 작은 오빠의 방에서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가장 안쪽이 미야코의 방입니다. 침대 위에는 그녀의 교과서와 방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탁자 위에는 담배꽁초 2개가 들어있는 캔커피 하나와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야코의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담배꽁초는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며 또 조사 결과 테이프는 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들 물건에서 아무런 지문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미야코 어머니의 침실입니다. 미야코 옆에는 부엌 천장에 있었던 과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도가 범행 도구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루미놀 검사를 진행하지만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미야코가 범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방안을 샅샅이 살펴보지만 끝내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합니다.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현관문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집 밖에 깨진 유리 조각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아 집 안에서 현관문 유리를 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미야코의 오른쪽 무릎에 난 상처로 보아 양손이 묶인 미야코가 무릎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관, 거실, 목욕탕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미야코 집에 침입한 도둑이 미야코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그녀를 범하려던 찰나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자 재빨리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 어디에서도 금품을 뒤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뚜렷한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는 흉기가 정확히 미야코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점을 들어 범인은 미야코를 없애겠다는 목적이 명확했으며 혹시라도 미야코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경우의 수를 완벽히 없애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 것이라며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으로 보아 경찰 또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합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는데 이웃 한 명이 오후 5시 58분경 집으로 들어가는 미야코를 봤다고 진술합니다. 또 16명의 이웃이 오후 6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그중 한 명은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가봤지만 그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날 미야코의 어머니는 오후 6시 23분경 집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이웃들의 진술과 어머니의 귀가 시간을 바탕으로 미야코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 3분에서 8분 사이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야코의 어머니를 잘 아는 몇몇 지인들은 그날따라 미야코의 어머니가 다른 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집에 돌아왔다며 그 점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야코의 어머니는 그날 딸의 발레 수업을 참관하기로 해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미야코의 집 뒤편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웃 한 명이 약 2달 전부터 자기 주차자리에 계속 불법으로 세워두는 차 때문에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차량은
노란색 미쓰비시 미니카 토포 1세대 차량이었는데 그는 차주를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그러다 사건 당일 그는 또 자기 자리에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는 차주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오후 6시 30분경 미야코의 집에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겨를도 없이 그는 차에 바로 타더니 급히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중년 남성으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신원 미상의 중년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동일 차종의 동일 색상 차량 중 아오모리현을 비롯해 인접 지역인 이와테현 북부에 등록된 차량과 행정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타 지역 차량까지 약 680대를 조사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는데 실패합니다. 앞서 경찰은 미야코 집에서 범인이 피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와 재떨이로 사용된 캔커피 하나를 발견했었습니다. 만약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타액을 검출해 DNA를 채취, 감식할 수 있었더라면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는 DNA 감식이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뒀음에도 DNA 검사를 하지 못하죠. 경찰은 미야코의 입과 손을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를 조사합니다. 일반적인 테이프보다 질이 좋은 고급 테이프로 현지에서는 하치노에역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 한 곳에서만 판매했습니다.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테이프를 구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그는 49세의 남성으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건 당일 범행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산 테이프는 그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경찰은 또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실패합니다. 아오모리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인력 약 12만 명을 투입해 중요 참고인을 포함한 약 800명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범인 추적에 나서지만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용의자 특정에도 실패합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중은 여러 단서가 있음에도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해당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범인은 미야코와 일면식이 있는 그러나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과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날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미야코의 집으로 가죠. 물론 캔커피 담배와 함께 말입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온 미야코는 책가방과 열쇠를 침대 위에 두고 오기로 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잠시 뒤 손님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손님이 담배를 피우며 갑자기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미야코에게 다가옵니다. 순간 위험을 느낀 미야코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과도를 집어들고 범인에게 저항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미야코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현관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묶인 손 대신 오른쪽 무릎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뒤이어 쫓아온 범인은 미야코를 낚아채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미야코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흥분한 범인은 미야코를 범하려 하지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돌아온 미야코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 증거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다급히 미야코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이며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미야코 집 뒤편 주차장에 2개월 동안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 두었던 중년 남성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성은 아마 미야코 어머니의 내연남일 것입니다. 어떤 일로 내연남과 미야코 어머니의 사이가 틀어지자 내연남이 원한을 갖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한 데에는 미야코의 아버지가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기다림과 외로움에 지친 미야코의 어머니가 다른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사건 당일
미야코 어머니의 매우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미야코 주변의 피를 다 닦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단서나 증거들을 스스로 없애버리죠. 즉, 이는 내연남의 범행을 숨겨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심증이자 추측일 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 추측만 무성한 채 해당 사건은 결국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 15년을 넘기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최근 우리는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가장. 국어사전에는 가장이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에 의해 가정이 오히려 파괴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본 기후현 나카스가 와시. 일본 기후현 남동부에 위치한 나카스가 와시는 인구 약 7만 5천 명을 가진 도시로 도노 동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나카스가 와시는 산지가 많고 하천물이 깨끗한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 한적하고 조그만 도시에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감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5년 2월 27일 오후 나카스가와시 거리 한 남성이 배를 움켜쥐고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는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장인이 저를 찔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다친 남성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친 남성이 말한 집으로 찾아갑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그 집에 들어서자 그들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집에는 85세의 여성, 33세의 남성, 30세의 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로 보이는 유아와 갓난아이까지 일가족이 모두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생존자가 없는지 집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욕실에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괜찮아요? 누가 그랬어요? 경찰이 묻자 그 중년 남성은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남성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자 앞서 흉기에 다친 젊은 남성의 장인인 겐페이, 당시 나이 57세. 그는 약 30년간 시내에 있는 한 병원의 방사선사로 일했으며 2001년 나카스가와시 시립 노인보건시설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겐페이는 어머니, 아내,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코지에는 겐페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찰견 훈련소의 훈련사이기도 한 겐페이는 개를 좋아해 세퍼드 2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길렀습니다. 2층 집, 안정된 직업, 장성한 아들과 딸, 다른 사람 눈에 비친 겐페이는 그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그가 왜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겐페이의 직장 동료들은 그는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리더였습니다. 노인보건시설에 있는 노인들 역시 모두 그를 좋아하고 잘 따랐죠. 온순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의 겐페이가 화를 내는 것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겐페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가족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를 무척 아꼈던 겐페이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목숨을 끊다니. 대체 겐페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비극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7년 겐페이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겐페이의 어머니 치요코는 성격이 드세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죠. 어린 시절 겐페이는 어머니가 두려워 어머니 앞에서는 간단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지배해 성인이 돼서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어려워했습니다. 성인이 된 겐페이는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약속하지만 겐페이의 어머니 치요코는 겐페이의 아내가 될 여성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둘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합니다. 어머니 치요코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뭐든지 따르던 겐페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겐페이는 어머니 뜻을 꺾고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1980년 겐페이 부부는 겐페이 아버지의 제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며느리를 마뜩찮게 생각했던 어머니 치요코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며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며 며느리를 도둑 취급까지 하기도 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행히 겐페이 아버지의 중재로 더 큰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런 불안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겐페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중재자가 사라지자 겐페이의 어머니 치요코는 대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이유 없이 시어머니의 욕바지가 되어야 했던 겐페이의 아내는 급기야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아내의 아픔을 보다 못한 겐페이는 동생을 찾아가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매우 심각하다며 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논의 끝에 겐페이의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니다. 1982년 치요코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드디어 겐페이의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999년 겐페이 동생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모든 걸 간섭하는 어머니 치요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이제 어머니 좀 모셔. 나도 할 만큼은 했어. 더는 무리야. 어쩔 수 없이 겐페이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옵니다. 겐페이의 아내는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잊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겠노라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려고 하지만 치요코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치요코가 겐페이 집으로 온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하루는 겐페이의 아내가 죽을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요코는 죽그릇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이딴 걸 누가 먹는다고? 치요코의 행패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밉다며 그녀가 마당에 심어놓은 꽃과 나무를 뽑아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며느리가 목욕하는 것도 못마땅해 욕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겐페이의 아내는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괴롭힘에도 남편인 겐페이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겐페이는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복종이었죠.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그날그날 일기장에 쓰며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002년 무조건 참으며 견뎌내고 있던 겐페이의 아내 역시 그 한계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해집니다. 치요코는 가족들, 심지어 손자 손녀 앞에서도 거침없이 며느리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겐페이는 어머니 치요코의 행패를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어머니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까요? 사실 그 역시도 자기 아내만큼이나 오랫동안 어머니 치요코로 인해 큰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겐페이와 아내는 새 집을 구해 어머니 치요코와 따로 떨어져 살기로 합니다. 아내는 너무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치요코는 겐페이에게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넌 어미를 버리는 거냐? 치요코가 화를 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자 겐페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사 가기로 한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겐페이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겐페이는 오랜 지병이었던
신경성 두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어떤 날은 상태가 심각해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통증이 턱과 치아로까지 퍼져 밥을 제대로 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령이 된 치요코에게 치매가 찾아옵니다. 치요코는 치매 증세가 심해져 밤에 집 밖을 뛰쳐나가 혼자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뜩이나 괴롭히던 며느리를 더 심각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두통으로 고통받던 겐페이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미쳐갔습니다. 2004년 5월, 겐페이는 딸 코지에와 사위,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딸과 사위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은 아버지 겐페이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겐페이와 딸, 그리고 사위가 오랜 상의 끝에 겐페이의 집 근처에서 사는 것으로 타협을 봅니다. 이때 겐페이는 딸과 사위가 자신의 실화에 함께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치요코가 우체국에 갑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녀는 국장까지 불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웁니다. 이 소식은 곧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평생 예의 바르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며 살던 겐페이에게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립니다. 이건 나에 대한 폭력이야. 더 이상은 무리야. 이젠 어머니와는 살 수 없다. 그는 가진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억압하고 옥죄어오는 어머니로부터 해방되기로 결심합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처리하고 자신 역시 생을 마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겐페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면 내 아이들은 살인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며 살아가겠지. 애들에게 고통을 남겨줄 수는 없어. 내 손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자. 겐페이는 자기 때문에 남게 될 가족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손자와 손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죠. 겐페이는 가족 모두를 자기 손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아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자기를 만나 마음고생만 한 아내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아내는 이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당일 2005년 2월 27일 아침 7시, 오늘 겐페이의 아내는 친구들과 당일치기로 여행을 떠납니다. 겐페이는 아내를 약속 장소까지 차로 바래다 주죠.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겐페이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하고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죠.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은 겐페이에게서 별다른 기색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느 날처럼 그는 예의 바르고 온화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겐페이는 자신의 직장인 노인보건시설에 들러 직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없애기 시작하죠. 첫 희생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넥타이를 이용해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어머니 치요코를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 두 마리를 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은 뒤 죽입니다. 오전 11시, 겐페이는 딸 후지 코지에게 전화합니다. 할머니가 애들을 보고 싶어 하시네. 내가 데리러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겐페이는 딸의 집으로 가 딸 코지에와 2살 된 손자, 3개월 된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딸 코지에는 축 늘어져 있는 치요코가 이상하다며 다가갑니다. 그 순간 겐페이는 딸 코지에를 살해하고 2살 된 어린 손자와 3개월 된 손녀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습니다. 오후 1시, 겐페이는 사위 후지 타카유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위가 뒷문으로 들어서자 겐페이는 흉기를 휘두릅니다. 사위는 복부에 상처를 입지만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건집니다. 겐페이는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 뒤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겐페이는 욕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목을 찌르죠. 도망친 사위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욕실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겐페이를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한창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겐페이의 아내는 친구들의 휴대폰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체 왜? 뭐 때문에? 겐페이의 아내는 남편이 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월 12일, 겐페이는 의식을 회복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겐페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모든 게 싫었어요. 2007년 7월 1일, 기우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겐페이는 순순히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2008년 1월 13일, 검찰은 겐페이에게 사형을 구형하지만 재판부는 겐페이의 상태가 정신적으로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던 겐페이는 재판이 끝난 뒤 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합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원심의 판결이 유지돼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겐페이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사형이 원칙이고 3명 이상이면 무조건 사형인 일본의 사법체계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일본인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가정 불화가 원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일본인들은 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겐페이를 못난 남자로 불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패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수수방관 지켜만 보다가 자기 명예를 먹칠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것에는 참지 못하고 바로 반응하며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겐페이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신병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019년) 일본 도쿄도 내리마구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말다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친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안타깝게도 1시간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정 불화로 일어난 단순 사고로 치부될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해당 사건이 전직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2019년 6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6월 1일, 일본 도쿄.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사건 현장에는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 슬픈 표정의 노인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그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수한 노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다가가는데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경찰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전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이었습니다. 이름 쿠미자와 히데아키. 1943년 기후현 출생으로 사건 당시 76세. 일본의 명문 도쿄대 법학과를 졸업한 쿠미자와 씨는 1967년 농림수산성에 들어가 경제국장 등을 거쳐 2001년 1월 사무차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하던 히데아키에게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닥칩니다. 2001년 일본을 덮친 광우병 파동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취임 1년 만인 2002년 1월 차관에서 물러납니다. 차관에서 물러난 그는 2005년부터 2008년에 체코 대사로 근무한 뒤 은퇴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은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체코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히데아키의 퇴직금은 총 6천만 엔으로 한화 약 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퇴직한 그는 도쿄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히데아키는 매일 아침 아내와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늘 정원을 가꿨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할 정도로 매우 친절했습니다. 주변 이웃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모범 답안 같은 은퇴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히데아키 부부는 평소 사이가 좋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히데아키는 명석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 선생님이라 칭했습니다. 히데아키 부부에게는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의 중앙부처 엘리트 관료였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인품이 훌륭하다고 알려진 히데아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쿠마자와 에이치로, 그는 쿠마자와 히데아키의 아들로 1975년 3월 20일 태어납니다. 당시 나이 44세, 직업 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의 아버지는 일본 고위 관료였으며 어머니는 도쿄를 포함해 여러 지역의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로 쿠마자와 에이치로는 한마디로 금수저였습니다. 에이치로는 어릴 때부터 상류사회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히데아키는 항상 일로 바빠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교육은 늘 아내 몫이었죠. 아내의 교육 방식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1987년 H로는 도쿄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보내기로 소문난 명문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모범생이었던 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너무 기하게 자란 탓이었을까요? 주변 지인들이 그에 대해 말하길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치 없이 행동하며 꺼리낌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대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교우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우 관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그의 성격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었던 그는 모든 원망을 자신의 가족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큰 불만을 품었고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 어머니에게 크게 반항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이 된 H로는 이른바 중2병 증상을 보이며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SNS를 통해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짜증나. 우리 엄마는 아는 게 없어. 내가 누군가 없애버릴 수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 엄마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할 것 없이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틀어진 교우 관계는 그를 또래 집단에서 소외시켰으며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H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요요기 애니메이션 학원 애니메이터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게임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술 등을 가리키는 전문학교 HAL 도쿄에 들어가지만 중퇴하고 다시 요요기 애니메이션 학원 캐릭터 디자이너 학과에 입학해 졸업합니다. 같은 해 아버지 히데아키는 일본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으로 승진합니다. 완벽주의자인 아버지와 달리 아들 H로는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고 항상 집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만 할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히데아키 부부는 아내의 조카에게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아들 H로의 취직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H로는 직장 상사와 크게 다투는 등 심한 갈등을 빚어 결국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H로는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H로는 한 달에 용돈으로 40만엔, 한화 약 42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약 30만엔, 한화 약 3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사용합니다. 일본 중앙부처에서 사무차관까지 지내고 정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약 24만 엔, 한화 약 250만 원 정도이고 외교관을 거친 히데아키의 경력을 고려해도 최대 40만 엔, 한화 약 420만 원 정도일 텐데 매달 히데아키가 받는 연금을 아들 에이치로에게 모두 주었으니 그 부담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 히데아키는 매달 이렇게 많은 용돈을 준 이유에 대해 아들이 소란 피우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에이치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했지만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매일 집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주 가끔 외출했는데 오랫동안 씻지 않아 굉장히 지저분했고 고약한 냄새까지 풍겼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H로는 온라인 게임 말고는 다른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방조차도 청소하지 않아 아버지인 히데아키가 대신해 주었을 정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는 방이나 집 등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 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차단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H로가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라 할 수 있습니다. H로는 한국인을 싫어했는지 평소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그의 SNS에 다수 올렸으며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라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며 과시했고 자신의 용돈이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 훨씬 많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니를 증오한다는 말을 많이 올렸습니다. H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문제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 5월 25일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뒤로도 그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방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에만 열중할 뿐이었죠. 그런데 단순한 게임 중독 말고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H로는 오랜 기간 가족들에게 자신의 힘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가해자인 히데아키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들 H로가 자신의 부모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구박해 왔다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히데아키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는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였을까요? 히데아키는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얘기하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히데아키는 아들인 에이치로가 자신의 부모에게 손을 댄다는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H로는 다시 부모와 살게 된 이후 부모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히데아키 부부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아들 H로가 두려워 그를 피해 대부분의 시간을 그와 떨어진 2층에서 보냅니다. 6월 1일 오후 3시 방에서 낮잠을 자던 H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욕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히데아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약 일주일 전 H로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50대 남성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히데아키는 혹시라도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 미리 문제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배를 끼치면 안 돼. 라고 히데아키가 한마디 하자 이번에는 부자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H로는 심한 말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더니 아버지에게 손을 댑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히데아키는 부엌으로 몸을 피한 뒤 여러 차례 흉기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했고 결국 참혹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히데아키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합니다. 히데아키의 전화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바로 H로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히데아키를 체포합니다.
피해자 H로의 몸에서 약 30개의 상흔이 발견됐고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히데아키는 아들은 매일같이 게임만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죠. 아들이 주먹을 쓰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우리를 위협했죠. 라고 진술합니다. 또한 히데아키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H로가 은둔형 외톨이로 집안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딸의 결혼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비관한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히데아키는 더 이상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불화가 결국 이런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자 사람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해를 가했던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며 또다시 어린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던 비극을 아버지가 사전에 막은 것이라며 아버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12월 16일 도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히데아키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데아키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와사키 사건처럼 주위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들의 재질이 워낙 불량하고 부모에게 힘을 행사하고 노후 자금을 빼앗는 등 악행을 저질렀으며 부모가 고령이라 정상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이후 히데아키는 항소하지만 2021년 2월 2일 2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즘 이미 경제활동을 은퇴한 고령의 부모가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를 여전히 보살피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012년) 일본 가나가와현 츠시시 한 남성이 아파트 계단을 허둥지둥 올라갑니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게 어째 좀 수상해 보입니다. 그를 본 택배기사는 그런 그의 모습이 좀 수상해 보이긴 했지만 그냥 아파트 주민이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문을 나서려는데 방금 본 수상한 남자가 향했던 곳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택배기사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진 여자, 그리고 창문에 목을 맨 남자. 택배기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둘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여성의 이름은 미요시 리에 33세, 남성은 코즈치미 히데토 40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로 8년 전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인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에 일본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2004년) 25살이 된 리에는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디자이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리에는 활달한 성격으로 운동을 좋아했는데 특히 배드민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세타가야의 배드민턴 교실을 다니며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나는데 그곳에서 코즈치미 히데토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당시 32살의 히데토는 도쿄에 있는 사립 여자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유머있고 재치있는 매력남이었습니다. 막 도쿄로 이사와 친구가 없었던 리에는 히데토에게 호감이 생겼고 이내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선택이 그녀에게 비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에는 히데토와 사귀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는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항상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리에 탓을 하며 하루 종일 리에를 괴롭혔습니다. 리에는 이런 히데토에게 점점 지쳐갔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데토는 집안의 막내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히데토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어렵게 도쿄 사립여자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취직할 수 있었는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학교를 구해야 하는 강박감에 늘 초조해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격차를 느끼고 의기소침해져 갔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피해의식이 커져 조그만 일에도 크게 상처받으며 성격 역시 어두워지고 삐뚤어져 갔습니다. 매일같이 사소한 일로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냈으며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등 온갖 악의적인 방법으로 리에를 괴롭혔습니다. 리에는 점점 히데토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히데토의 만행을 견딜 수 없었던 리에는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리에는 히데토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히데토는 처음에는 그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무섭게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그녀를 위협하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녀의 끈질긴 요구에 둘은 2년간의 만남을 끝으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리에는 히데토와 헤어진 뒤 심리치료사 미요시를 만납니다. 미요시는 히데토와 달리 자상하고 온화하며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히데토에서 시달리고 상처받았던 리에는 히데토로부터 받은 상처가 미요시와의 만남으로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 됐을 무렵 리에는 몇 통의 협박 문자를 받습니다. 너만 행복해지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배신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클 거야. 이는 모두 히데토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떠올라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히데토를 수신거부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물러설 히데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가며 리에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거는 등 집요하게 그녀를 스토킹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리에는 남자친구 미요시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히데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리에는 히데토로부터 해방된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08년 여름 미요시와 리에는 결혼에 꼴이 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도쿄를 떠나 가나가와현 지시시로 이사했고 리에는 시바타에서 미요시로 성을 바꿨습니다. 사는 곳, 이름, 연락처 등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리에는 완전히 히데토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리에는 진정 자유를 찾았다며 자신만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뒤에도 히데토의 집착은 계속됐습니다. 리에가 이사간 사실을 알게 된 히데토는 인터넷을 이용해 계속해서 리에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2010년 12월 리에는 결혼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온라인 셀렉샵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보를 위해 자신의 작품과 결혼 사진 등 일상생활을 종종 페이스북에 올리곤 했습니다. 리에는 히데토와 헤어진 지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히데토도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히데토는 밤 미치광이처럼 여전히 리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리에의 페이스북을 찾았고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여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시 기간제 교사로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리에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에가 지시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히데토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바로 지시시로 이사합니다. 히데토는 매일 어느 한 절에 숨어 리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그녀의 페이스북을 뒤지던 중 리에가 이 절에서 연부를 드리고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히데토는 리에가 다시 이 절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절 주변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또다시 공포에 휩싸인 리에는 지시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히데토와 그의 가족에게 리에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주의를 주지만 히데토는 되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도 넘은 광기를 보입니다. 이렇게 히데토가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저 말로만 주의를 주고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데토는 기고만장해져서 더 대담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리에 남편 미요시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하거나 데이트 앱에 리에의 사진과 본명을 올려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는 리에의 이름으로 피자 100판을 주문해 리에의 오빠 회사로 보내기도 하고 매일 100통 가까이 되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심신이 지쳐버린 리에는 다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리에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결국 히데토는 체포되어 2011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찰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리에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인적 사항 등을 절대 히데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만 2011년 6월 히데토가 체포될 당시 경찰은 리에의 새로운 성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의 일부를 그에게 알려주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훗날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경찰은 통상적인 체포 절차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9일 리에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17일간 히데토에게서 1089통의 문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문자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건 계약 위반이야.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내놔. 등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다지 심각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다며 그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코하마 검찰 역시 해당 행위가 어떤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작 그들은 리에의 요청으로 리에의 집 주변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6개월간 그녀의 집 앞을 146차례 순찰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6개월간 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한 리에는 경찰에게 이제 연락이 없으니 더 이상 그를 자극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했습니다. 히데토로부터 벗어나 그를 잊고 살고 싶다는 리에의 간절한 바람이 이런 성급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리에의 생각과 달리 히데토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경찰로부터 알게 된 리에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리에의 정보를 캐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리에가 살고 있는 곳에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히데토는 야후 지식인에 지시시 코스보 6번지에 살고 있는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제가 신세진 고마운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그분의 집 주소를 모릅니다. 만약 이분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리의 남편의 이름을 적어 글을 올립니다. 게다가 히데토는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수십 건의 게시물을 올려
리에의 신상을 캐내려고 노력합니다. 글 중에는 자신이 17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히데토는 리에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집착적으로 매달렸고 그의 집착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 리에의 집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고용한 2명의 사립 탐정 중 1명이 그녀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리에의 아버지인 척 지시식 관공서에 전화해 세금 체납 청구서가 왔는데 주소가 틀린 것 같다며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2012년 11월 6일 히데토는 세타가야구 역에서 전철을 타고 JR 지시역까지 간 뒤 리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숨겨둔 흉기를 들어 리에의 복부와 목에 상해를 입힙니다. 히데토와 리에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2층 창문에 목을 맨 히데토와 피투성이로 쓰러진 리에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바로 그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리에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히데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몸부림은 결국 이러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건 후 히데토의 어머니는 여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히데토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히데토 어머니의 말에 정신과학연구소 야스모토 카즈미는 차가움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 애정 결핍이 되고 이것이 과도한 집착을 만들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은 리의 주소를 가해자에게 알리는 실수를 한 경찰을 비난했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이 같은 범죄는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니라며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착이 빚어낸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